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는 언어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한 언어이고 어떤 언어는 덜 우수한 언어이고 이렇게 구분할 근거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결론은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 문화적, 자연적인 그 조건에 가장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 전달 그리고 어, 지식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 똑같다, 그 우수성을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효율적인 구조를 지닌 언어가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보죠. 언어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구조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를 이제 예를 들었어요. 우내포형, 좌내포형, 교차 의존형인데요. right embedded, left embedded, cross dependency 이런 건데 그 예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영어는 우내포형, right embedded structure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잡한 영어 문장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I think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 That she believes. 그녀가 믿는다는 걸 생각하다. 그럼 그녀가 뭘 믿느냐? That he loves Mary. 그가 그 메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차츰 우측으로 가면서 그 정보 내용이 상세화되고 풀어져가는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There's a man. 남자가 있다. 근데 그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Who loves a girl. 한 소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소녀는 또 어떤 사람이냐? Who like Korean. 한국어를 좋아하는 소녀다. 근데 한국어는 뭐냐? Which is popular among youth.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정보가 자꾸 덧붙여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우내포형입니다. 한국어는 그 반대형이에요. 좌내포형, left embedded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녀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아까 1번 영어의 첫 번째 문장에서 that he loves Mary 맨 끝에 오는 게 먼저 앞에 오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그녀가 믿는다고 예.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영어와 그 순서가 반대로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건 왜 좌내포형이라 하면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좌측에 이미 있죠. 그래서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사실은 다 얘기를 해놓고 시작해야지만 제대로 문장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한 문장을 구성할 때는. 물론 그렇지 않고 잘라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복문으로 길게 얘기할 때는 미리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한국어 아까 which is popular among youth Korean 요게 먼저 온 거죠. 좋아하는 이 한국어를 좋아하는 소녀를 가운데 있었고 그 소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영어와는 정반대예요. 이 관계절 구문 역시 더 상세한 내용이 좌측으로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좌내포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의 경우에는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고 끝부분의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고 영어의 경우에는 앞에 주절이 와 있어서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을 뒤로 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언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주 더 독특한 언어 구조로 얘기되고 있는 게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문장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는 that 접속사 THAT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that절 속에 that 종속절 속에서의 구조가 아주 특이한데 여기 Jen, Marie, Zach, Jeman 할 때 Jen은 영어의 John에 해당되고요. Marie는 Mary에 해당됩니다. Zach는 뭐냐면은 saw예요. saw 봤다. SAW. Jeman은 뭐냐면 swim이에요. swim 수영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좌는 봤는데 젠 짝이에요. 좌는 봤는데 뭘 봤냐면 마리 쬐면 메리가 수영하는 걸 봤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쓴다면 Jan saw Mary swim 이런 건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은 그 주절과이든 종속절이든 주어가 먼저 나란히 오고 그 다음 동사가 또 나란히 갑니다. 주어가 만약에 3개가 있다면 I believe 이렇게 표현이 있다면 요 앞에 더 I가 오고요. 그 다음 believe가 더 동사 맨 앞에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I를 더 덧붙이자면 I, Jan, Mary 이렇게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믿었다는 뜻이라면 I, Jan, Mary, believe, so, sw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를 먼저 나란히 나열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나란히 나열해서 막 종속절이 막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crossed dependency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문장이 그런 게 아니라 대종속설 속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이 세 개의 구조가 제각기 다르죠. 이 내포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한 언어인가 이 이제 구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한 언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그 문화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그 문화권의 사고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언어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영어 문화권은 요점을 먼저 얘기하는 문화권이에요. 요점을 얘기하고 설명을 나중에. 우리 문화권은 그 반대로 앞에다 뭔가 배경 설명을 먼저 얘기하고 요점을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식 사고방식의 문화권이죠. 그래서 영어는 두괄식, 글을 쓸 때도 두괄식 형태가 전통적이었고 한국어에서는 이괄식 글쓰기가 전통적이었죠. 물론 이제 한국어의 글쓰기 방식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통적인 방식일 때 이렇게 두괄식, 미괄식의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 문장의 복문 구조에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어떻게 교차 의존형을 갖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고 방식의 표현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런 정보를 기록하려고 그럴 때 어떤 구조가 가장 적은 사양, 작은 사양,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가 가장 적은 컴퓨터에서도 잘 먹혀 들어가느냐, 전산학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편할까요? 메모리가 적은 컴퓨터에서도 잘 입력이 가능한 그런 기계 번역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럴 때 입력이 쉬운 언어. 네, 영어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뒤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말은 이제 컴퓨터 공학 용어로 스택이라고 하는데 미리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놓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 또 저장 창고를 저장 창고가 자꾸 깊숙이 들어간 형태라 가지고 전공자들의 말을 들으면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교찬 의존형은 기존의 전산 방식은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걸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저기 아주 복잡한 컴퓨터 기술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예.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언어가 더 우수한 건 아니다. 구조의 차이점에 있어서도 특정 언어를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언어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를 과연 평가할 수 있는가 얘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의 정체성을 보기 위해서 한국어는 무엇을 한국어로 하는가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한국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뭐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어순을 갖고 있는 언어다. 뭐 관형형을 많이 쓰는 언어다. 기타 뭐 이런 말 뭐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근데 사실 이런 특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가 다 그래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국어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계통상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요게 한국어를 말하는구나. 예, 딱 드러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국인, 남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인, 또 해외 거주 중인 한인 교포, 한국계 동포. 교포라면은 국적은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고요. 한국 동포는 국적마저 다른 나라인데 여전히 한국어를 좀 쓰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예를 들면 살고 있는 교포 2세라든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들 때문에 한국어를 좀 구사합니다. 또 뭐 지금 중앙아시아 이런 데 사는 사람은 꽤 오래됐는데도 여행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한국어를 좀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 외에 한국어를 모어라는 것 지금 마더텅이라는데요. 모어로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 이제 화교 집단, 한국에 사는 화교 집단. 이 사람들은 그냥 봐서는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말도 똑같이. 이런 화교 집단의 어떤 사람들, 물론 중국어도 같이 부모들 다 배우기도 하지만 중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만 쓸 줄 아는 그런 화교들도 있어요. 우리 TV에 많이 나온 탤런트들 중에서도 화교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지를 모를 정도 그런 사람들도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어의 친척들은 누구일까? 누구라는 말은 이제 어떤 언어일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서 이미 본 건데 정리해 보면 이렇죠.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퉁그스어, 튀르크어 쪽, 몽골어 쪽, 카자흐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등등이 한국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더 유사한 게 우랄어족이라는 게 있는데 우랄어족은 이제 조금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헝가리어, 핀란드어 이런 것들인데 약간 다른 특히 언어의 그 문장 요소들의 그 순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랄어족의 특징은 어순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가 그런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사실 어순이 없다시피 해. 아무렇게나 막 섞어 써도 거기에는 이 우랄어족의 경우에는 격조사가 아주 많이 이 알타이어족보다도 격조사가 아주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20몇 개씩. 그래서 각각의 표현에 격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 아무리 막 섞어 놔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언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언어는 그래도 한국어는 어순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상당히 변이가 있죠.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영희를 철수가 사랑한다 이 정도는 섞을 수 있어도 사랑한다 철수가 영희를 이거는 뭐 시어적 표현이 아니고 일상적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알타이어족이 한국어에 더 가까운 어족 거기에 속한 언어들이 한국어와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고대 삼국의 언어는 같았을까? 삼국의 언어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죠. 어땠을까요? 예, 같았을까요? 소설, 뭐 무영탑 같은 소설에 보면은 백제 석공이 저녁이 되면 몰래 신라로 들어가가지고 다보탑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소설인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의 소설을 만들었겠죠. 그 말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신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됐으니까 탑을 만들 수 있었겠죠. 어떻게 만들어 달라 알겠다 그러면서. 근데 과연 고대 삼국의 언어는 같았을까? 뭐 그 석공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아주
정교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떨까요? 고대 삼국의 언어는 같았을까요? 별로 들어본 바가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연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조선 중반에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우리 언어를 기록으로 남길 방법이 참 많지 않았어요. 한자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로 물론 뜻은 전달했지만 소리를 어떻게 한자어로 전달하진 않았잖아요. 말은 우리말로 하면서 뜻은 전혀 다른 언어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들어봤겠지만 이둔이 향차리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중국어를 빌려서 우리말의 발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부에서는 사용이 됐는데 그런 그 수단 때문에 약간 그 삼국시대 언어가 어땠을까라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가지 사기, 역사 기록에 이제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고대 한반도와 만주 일부에는 고구려어가 있었고 백제어가 있었고 가야어가 있었고 신라어가 있었고 이 제각기 다른 언어가 존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한반도에서 신라어가 이제 표준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13세기경 이제 고려 왕조가 세워지면서 개경직에서 사용하는 고려어가 표준 언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요점은 고구려, 백제어, 신라어, 가야어까지 있는데 이게 서로 의사소통 가능한 언어들이었을까라는 건데요. 기록이 신라어만 해도 기록이 좀 남아있다는 걸로 하고 고구려는 백제어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특히 백제어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백제어는 이 역사적 기록에 나왔지만 원래 백제라는 나라가 고구려 소선인가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백제로 와서 백제를 세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배층이었을 텐데 이 지배층의 언어는 고구려였을 거라고 봐요. 고구려를 가져갔을 테니까. 근데 이 지역의 주 부족이 마한 지역이었는데 마한어가 존재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어가 마한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지배층 언어였는데 지배층이라는 건 좀 숫자가 적겠죠. 그래서 지배층 언어가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언어를 이렇게 흡수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흡수당해가지고 마한어 중심의 언어가 백제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내외 여러 가지 사서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 언어는 공통되는 면도 있었으나 서로 다른 면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와 백제어는 서로 매우 비슷했지만 고구려어는 그들과 많이 달랐으리라 짐작이 된다는 게 이제 사학자들의 기록인데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많은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몇 개 그 어느 고유명사, 어떤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명이 이제 표현된 방식, 이두나 향찰이나 한자를 빌어서 표현된 방식을 따라서 보면 신라와 백제어가 소리에서 공통되는 점이 이제 많았지만 고구려는 상당히 달랐다라고 본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그러면 이제 삼국의 언어가 똑같았을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잘 더 생각해보고 또 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제 소스들을 찾아서 많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어와 방언에 대한 구분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 좀 더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의 언어 집합을 말한다.
그 집단의 언어 사용자들이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언어라고 한다. 한국을 예를 들면 사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상당히 다른 면이 있죠. 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그 사투리들, 방언들이 집합을 우리는 한국어라고 하고요. 이 한국어는 그 주변의 중국어, 일본어와는 다르죠.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또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언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개별 언어를 그럼 이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개별 언어를 정립할 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정립을 합니다. 언어 내적 조건과 언어 외적 조건인데 언어 내적 조건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 방언들이 있지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 또 언어 외적 조건으로는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 같은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국가, 같은 민족, 뭐 종교가 요즘 현대의 종교는 제가 기다렸죠. 그래서 종교는 사실상 이제 갈수록 기준에서 제외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언어 외적 조건도 충족이 돼야지만 어떤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 아랍 지역에서는 아랍 그 지역 아랍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종교도 언어 외적 조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모두 다 하나의 언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이 언어들은 거의 비슷한데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로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네. 또 중국의 경우도 얘기를 했었는데 북경어와 광둥어는 사실 다른 언어나 언어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언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로 보는데요. 같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똑같은 한자라고 하는 문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 취급한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언어 내부의 변이체를 말합니다. 한 언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변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죠. 지역적 변이가 있고요. 지역이 달라지면서 지역 방언이 생겨나고 사회적 변이가 있습니다. 사회 집단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다르고 잠시 보겠습니다. 문화적 변이, 문화 집단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직무적 변이라고 했는데 직업군에 따라서 이런 변이로 나타나는 표현을 좌곤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 방언인데요.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나 군대 용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죠. 군대 용어 예를 들었는데요. formation 그러면 미국 무대에서 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성 이런 뜻이 아니고 집합 이런 뜻이에요. 집합. 이렇게 같은 단어를 갖다가 상황에 따라 제각기 써서 의미가 달라질 때 그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정한 분야의 언어를 ዣ곤이라고 부릅니다. 자, 언어와 방언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겠는데요. 이제 정체성 문제를 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 합니다. 방언이 과연 정체성이 있을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에도 정체성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국가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정체성, 자부심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뭐 전라도 언어, 경상도 언어, 충청도 언어 각각의 정체성이 있는가? 이런 방언, 특히 이제 사회적 방언 얘기도 나올 텐데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